개인적인 어떤 글쓰기를 한다면은 그 어떤 뭐 지향점, 방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 아까 이제 뭐 이 사회를 개선하고 또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브랜딩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나만의 어떤 글쓰기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일반 우리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설정하면 좋을지 뭐 설정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팔관님부터. 저는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책을 쓰는 거를 염두에 두고 써요. 책을 쓰는 걸 염두에 두고 써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책 한 권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책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어떤 책을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다음번에 이제 주제를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무역 인문학, 무역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럼 이제 책을 주로 그런 책을 읽고 그거를 이제 미리 목차를 정해요. 목차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글을 써갖고 SNS, 페이스북하고 브런치하고 이제 블로그에 올려봐요. 올려보고 사람들 반응이 어떻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잘못 쓴 게 뭘까. 해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로 이제 그 방향을 갖고 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무렇게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원고를 SNS에 많이 올리는 거죠.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책에 나올 원고를 먼저 이렇게 공개해야 하면 이제 출판사에서 싫어했는데 요즘은 출판사에서도 올려보고 반응을 보고서 이제 하는 그런 거라서 저는 주로 이제 그 책의 원고를 SNS에 먼저 올려보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이제 주제를 갖고 할 때에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이 SNS에 먼저 한번 예비를 하면 그렇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전수하는 방식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한잔 하고서 이렇게 시조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주로 올리는 거는 이제 그렇게 책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우리 김전 박사님. 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어프로치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를 먼저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어쩌다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제 그런 책이나 뭐 영화나 다큐나 뭐 미드, 영드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보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정리한다 생각하고 일단 써.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더 조사해가지고 이제 책 형태로 제가 일단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뭐 많이 썼다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출판사가 의뢰를 해서 쓴 것보다는 제가 알아서 써가지고 출판사 제가 이제 잘 아는 우리 출판사한테 한다든지 새로운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책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거를 내가 정리하는 차원으로 글을 쓰는 거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씁니다. 예, 저는 이제 주제가 몇 가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럼과 에세이와 기행과 이제 전문서적 뭐 이렇게 한 4종류로 이제 글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야의 사실 독자가 대단히 이제 딱 제한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무미건조하게 쓰다 보니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있게 써야 된다. 그 부분에 이제 최근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칼럼이나 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사람의 주관과 또 어떤 목적성이 분명히 있을 때에 더 좋은 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 주간지의 칼럼 기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이제 목적 의식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목이 뭐였죠? 구자룡의 본질을 꿰뚫는 마케팅. 본질 아직 본질을 못 꿰뚫었어요. 뚫으려고 쓰는 거니까. 뚫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고록이 되니까. 그래서 그 본질을 꿰뚫는 게 시리즈가 어느 정도 되면 잘 책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 속도가 안 맞아서 오래전에 써놓은 책은 시대적인 상황이 잘 안 맞아서 이제 그거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관심 있게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토 에세이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진을 하나 찍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렇게 해서 양 페이지를 놓고 본다면은 사진 하나, 좀 짤막한 글 하나, 막 꽁트가 좀 이런 정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에 딱 그 이제 그 낚아채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병풍 시서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낚아채는 거.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올렸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시골에 갔었는데 시골에 이제 가니까 5월달에 아버님 이제 기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갔는데 마당 한 켠에 자객이 활짝 피어 있는 거기다가 이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근데 개하고 자객하고 집하고 이렇게 구도가 착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의미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개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머님 잘 지켜주면 좋겠고 또 이 자기도 활짝 피었고 좀 편안한 이제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 뭔가 막 주장이 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형태가 되면은 그보다는 좀 일상적인 어떤 편안함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향성. 그러고 보니까 요즘 구 박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그 등산 간 거 그거 잘 안 올리대요. 그건 기행문인데 그 기행문은 가야만 이 텀이 그 글쓰기와 책쓰기가 사실 좀 이게 뭐 같은 어떤 접근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접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들 이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점과 다른 점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 목사님. 네. 글쓰기하고 책쓰기는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글을 쓴다는 게 뭐 편지를 쓰는 게 이제 좀 짧은 거로는 그렇죠. 많았고 또 무슨 이제 뭐 옛날부터 뭐 보고서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책 쓰는 거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종류였다고 한다면 지금 뭐 훨씬 다양하잖아요. SNS 등등 뭐 칼럼도 쓰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쓴다 하면 뭐 책 쓰는 걸로 그 많이 좀 오해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뭐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너무 이렇게 거창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럼 같이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좀 조리 있게 상대편 설득도 하고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각도로 책을 그러니까 글 쓰는 걸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걸 유난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그 여기 이제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을 9개 했어요. 9개나? 네,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 9개 다 읽을까요? 1. 책을 낼 정도로 글의 분량이 충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한번 책을 쓴다 그러면은 A4 용지 적어도 100장 이상의 글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글쓰기는 한두 개의 이야기라면 책쓰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흐름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글은 아무 곳에나 쓸 수 있지만 책쓰기는 책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쓰기는 남에게 보여지고 서점에서 팔리는 데는 전자하에서 쓰여진 글쓰기이다. 글쓰기를 잘해야 책쓰기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책쓰기는 내 글을 수정할 편집자가 있다. 그러니까 독자보다도 먼저 편집자한테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글은 혼자 쓰지만 책은 출판사와 같이 낸다. 그리고 8번째, 책쓰기는 독자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써야 한다. 그 다음에 9번째, 책쓰기는 글쓰기 더하기, 기획, 그리고 끈질김이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될 때도 어쨌든 꾸준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9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훌륭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훌륭해요. 근데 토론 하나 달자면은 우리 강원국의 글쓰기에 여기 보면은 계속 이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보통 서너 가지 이상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9가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추려서 한 서너 가지로 좀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저는 그래도 한 20개 있는데 줄여서 하고 이건 뭐그 칭찬하는 법 같아요. 보세요. 너무 논리적이고 그러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는 그 예를 갖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중소기업 이제 사장님 하시다가 이제 외국계 기업에 이제 그 M&A에서 넘기고 뭐 그런 과정에서 좀 밀려나고 이러면서 심적 고통을 많이 안았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우라통이 터지는 이제 그런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해소하는 도구로 이제 소셜 미디어 이제 블로그에 글을 계속 올렸는 거죠. 엄청난 양이 돼서 이걸 이제 저한테 이 글을 써놨으니 이걸 책을 좀 내고 싶다. 목적은 나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홍팔개님께서 쓴 그 중소기업 사장 결국은 사장의 문제다. 사장의 문제다. 뭐 이제 그 접근은 다르지만 목적성은 아마 비슷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소개해줬거든요. 근데 결국 책이 안 나왔어요. 출판사하고 몇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됐냐, 이게 나의 울분을 해소하는 도구로 썼지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울분을 해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이 출판사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개편해서 책을 이제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를 못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시 말고 해법까지 그렇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쓴 글을 고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 싫어하는 자존심 상해. 내가 썼는데 왜 내 글을 고쳐?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이 역량과 스킬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방송되고 그것만 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치는 거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첨삭을 누군가가 해서 받아서 그 트레이닝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기자의 글쓰기 책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첨삭 지도를 사실은 글쓰기 훈련할 때는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도 이 다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 쓰기는 옛날에는 이제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요즘 뭐 이 자비들어 출판하는 책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구분한다면은 그래도 서점에서 이 독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그런 책은 평생 한두 권 정도는 좀 남기면 좋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책 쓰기에 도전하는 것은 또 다른 개인의 어떤 그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문의 영광 10번 했네. 어유 제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교보문고인가 거기에서는 자기가 이제 글 쓰고 편집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딱 올리면 그러면 그 원하는 부수만큼 프린트를 해서 책자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북 개념인데 거기가 아마 그 퍼프링하는 이제 그런 그 솔루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현재. 프린팅 온 디맨드.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북으로 그 전자출판으로 출판 유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수만큼 출력해서 이런 체급 형태로 이제 가질 수도 있고요. 가격은 조금 높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우선 이제 이 제작 물론 이제 이건 보통 뭐 1,000권, 2,000권 찍는 거하고 이제 뭐 소량을 찍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복사해서 책 한 권 만드는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게 단행본책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제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와 조금 더 나아가서 서점에서 독자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조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린팅 온 디맨드 할 때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인쇄기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쇄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도 조금 잘하려고 하면 돈이 좀 드는데 표지를 또 디자인하려면 또 전문가한테 디자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린 지금 한글로 된 책만을 지금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 요즘 한글로 된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글로 된 책을 아마존에 올리면은 물론 올리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올리면은
한국인들 중에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네. 이북으로 이제 책을 봐야 될 사람들 음. 배송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요가 대단히 짤까 했는데 최근에 이 한글로 된 책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요. 그럴 것 자,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 이유. 한글 한류 붐 뭐 이런 것도 그쵸. 당연히 네, 있고 네. 그리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쵸. 한국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네, 점도 네,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교보 네. 뭐 여수입사 여기서 주문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네. 쉬우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출판 아이디어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거의 미국하고 일본 책들이었어. 근데 요즘은 보면은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자인 경우가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본에서 오는 책들이 줄었어요. 일본 책들보다 한국 책들의 그 어떤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외국인들도 많았고 한국 책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도 들어요. 그 정리하자면은 그 뭐 제가 들은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그 지난번 이제 코엑스에서 그 도서전을 할 때에 도서전. 이제 그때 이제 그 방문해보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BTS가 이제 뜨니까 아까 말씀한 한류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이 옛날에 그 팝송을 잘 모르지만 팝송을 하나 흘려 뭐라 흥얼거리면 뭉기서 보이는 똑같은 역전 현상이라는 거죠. 그 외국인들 그 한류나 혹은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이 문자로 돼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예전에 영어 원서 그렇죠. 갖고 다녔잖아. 네, 영어 맞아요. 읽지도 못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폼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책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책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욕구